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갈래복합 지문이에요. 자, 구모 기준 문제번호 22번부터 27번까지 총 6문제 세트죠.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죠? 하나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문제별 2문제 정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단순 계산되는 건 아니고요. 작품 구성이 이 갈래복합, 그러니까 얘들아, 갈래복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갈래를 여러 개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말하죠. 현대시 두 편이 나오는 걸 복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구성의 방식이 뭐가 되느냐? 시, 수필. 이거나, 이때 시라고 하는 건 고전시가가 될 수도 있고, 현대시가 될 수도 있고요.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산문 작품에다가 극을 섞는 방식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이야. 물론 상대적으로 최근 수능의 트렌드 자체는 시시수필 쪽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모평을 보는 입장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두 번째 패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묶였을 때 나오는 문제 유형, 이렇게 묶였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꼭 잘 챙겨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좀 특이점이잖아. 우리가 보통 극수필이라고 빼버리는 지점. 오케이? 그럼 요 부분들을 문제를 어떻게 낸다? 우리 다 알고 있지? 배워서. 수필이 나오면 시랑 묶는 이유는 뭐다? 소재에 대한 태도를 묻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어. 맞지? 그리고 극지문은 왜 산문이랑 같이 묶겠어? 일단은 양식 자체가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갈등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그 양상 제대로 파악했는가 묻기 위해서 낸다고 했었지. 됐지? 그래서 수필이 나오면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소재, 태도, 판단 문제. 무조건이야. 이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 두 번째, 극지문이 나오면 극 갈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징, 고유 특성. 극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특정한 요소들. 예를 들어 뭐 기법에 대한 얘기라든지, 연극이라면 무대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항상 걸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좋아? 자, 여기서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단순히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푸는데 급급하지 않길 바라고요. 동시에 이것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도 항상 고민 좀 해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분석지 쓰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분석지를 뭐 쓰냐? 3번에 이걸 몰라서. 아니면 뭐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문제를 침착하게 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쓰잖아.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분석지에 어떤 말까지 나왔으면 좋겠냐면, 이번에는 갈래복합 지문을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았음.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보고, 선생님 항상 그렇게 하잖아. 그치? 자, 문제 구성을 봐. 22번 봤더니 표현상 특징인데, 그래서 뭐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 단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서리, 묘사, 말을 건네는 방식, 회상, 가상상황 설정, 이런 식의 말들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긍정형 문두잖아. 적절한 거 하나만 걸려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를, 나를, 다를 읽을 때 안 나오는 것들 제껴버리고 나오는 애들 잘 챙기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쪽 아니겠어? 그런 생각 하시면서 23번 봤더니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하라라고 했으니까 가 단독 문제잖아. 이 보기를 먼저 읽고 가를 풀면 되겠구나. 그런데 참고로 너희들의 기준은 아니지만 작년 고3들은 이게 연계 지문이었단 말이야. 아예 시를 배웠다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 이해됐어? 자, 24번 문제를 봤더니 나 단독이죠. 25번 문제를 봤더니 기억 미음을 보래. 뭔지 빨리 봤더니 가, 나 연계 문제야. 그러면 대충 순서가, 27, 나머지도 보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면 A, B를 이해하라고 돼 있는데 A, B는 다작품의 인물이야. 소재에 대한 태도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인물 간의 어떤 태도 비교하는 문제 나와 있고, 27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이번에 가랑 달을 비교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사와 대립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구성이 나와 있다는 걸 보고 그냥 대뜸 문제부터 돌입하지 말고요. 뭐부터 챙기자? 문제 푸는 순서를 23 풀고요. 나 보고요. 24 풀고요. 그래서 25로 마무리 짓고 23번, 22번 돌아가서 필요 없는 것들 제껴버리고 마지막 다 읽고 26번 푼 다음에 22번에서 나자 마무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27번으로 끝내면 되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됨?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풀어요가 아니고 고민까지 함께 해주자. 알겠냐? 자,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이게 우리가 24학년도 구모평 보는 중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던 얘기의 패턴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이 하나 보이는 게,
봐봐. 우리는 보통 낯선 작품에서는 뭘 준다? 보기를 준다.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줄 거야 라고 외쳐지. 그렇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 작품에 대한 보기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거꾸로 가 작품에는 보기를 주고 나 작품에는 보기를 안 주는 일이 벌어졌지. 독특한 구성인 거야. 새로운 시도에 가깝지.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 적용 능력을 파악하자는 문제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린 작전 세웠으니까 23번의 보기 확인하고 가 읽고 나서 마저 문제를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가볼까요? 갑시다. 먼저 가 작품부터. 자, 월훈이라는 작품이랑 연결되는 문제야. 가는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다. 자, 적막한 산골 노인. 연계 공부했다면 처음 보는 단어일 리가 절대 없는 구절. 그런데 키워드 나오네요.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오케이. 일단 키워드 첫 번째 향토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래. 두 번째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 나오는데, 그렇지? 낯설게 느껴지는 것에 감각으로 집중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대. 이게 뭔 소릴까?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원래 떠올라야 되는 걸 거야.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전형적인 문제 출제형 보기죠. 오케이? 어떤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오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 예상이 되지 않냐? 실제로 3번 선택지 예문 봐봐. 봉당에 불을 켠다. 콩깍지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향토적인 거고, 향토적인 걸 드러내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지금 자연스럽게 벌써 문제 해결된 거야. 원래는.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그걸 드러내고요.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아, 주제 잡아주고 거잖아.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쓸쓸함, 고독. 인간적 삶으로서의 쓸쓸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게 주제의식.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문제 풀어보면서 느꼈을 거야. 월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다? 아, 혹시 이거 근데 신경 안 쓰고 풀었을라나? 얘들아, 달무리 현상을 한자로 표현한 게 월훈이거든요? 근데 달무리가 뭐냐? 달무리 혹시 뭔지는 알고들 있어? 알고 있네요. 알고 있네요. 그럼, 야, 그 선생님의 이 상식이 맞는 거냐? 달무리가 지면 다음날 날이 좋다. 이거 맞아? 비 오는 쪽이냐? 선생님, 저 지금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서. 요즘엔 달무리가 지는지 안 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뭐 아무튼 간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아마 벌어지는 현상이겠지? 그래서 아마 축축한 거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달무리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예쁘게 또렷하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이 이렇게 싹 물이 지어 있는 동그랗게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뭐 보통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작품, 이미지의 형상화. 그래서 달무리가 나타남으로써 어떤 노인이 느끼는 어떤 쓸쓸함, 고독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거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다. 체크됐고요. 빠르게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가자, 고고싱.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일단은 작품의 화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마을에 집중하고 있어. 근데 먼저 첩첩산중이라든가 첩첩산중에도 뭐하는? 없는 마을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진짜 마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만 존재하는 마을이 하나 있다. 설정했죠? 다음,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마을이라는 공간 자체의 특성은 뭐다? 그만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공간이로구나를 말하고 싶은 거겠지? 좋아. 허방딸이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그래서 허방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 글자 왜 이래? 자, 허방딸이 밑에 뭐 해설도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요. 그 위에 풀숲으로 좀 덮어줘야지 새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 위장용 다리를 말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이 허방딸이 개념을 어떻게 썼냐면 그 꼬꼬마 때 개울물에서 놀 때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부러 가운데 좀 몰아서 쌓아놔.
그러면 물고기들이 좋다고 여기 들어와서 쉬거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물살을 헤치면서 헤엄치다가 이런 데가 보이면 이 돌 틈에 숨어서 잠깐 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노출돼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 위에 커다란 돌을 하나 덮어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딴 데 가서 막 놀다가 와, 다 잡혔겠지 하고 가보면 요거를 싹 드러내면 애들이 헐 하면서 또 깜짝 놀라서 멈춰 있어요. 그걸 잡아내면 되는 거야. 이때 이 드러내는 이 숨겨놨다가 드러내는 이 커다란 돌을 뭐라고 부른다? 허방다리라고도 불렀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허방다리라는 말을 왜 해설을 달아준 걸까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함정이란 뜻이겠니? 설마? 아니지. 그만큼 뭐하다? 숨겨짐의 공간이지. 노출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뜻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 공간의 특성을 말해주는 걸 거야. 됐어? 자, 그 마을이 있었어. 다음. 아,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마을이라고 지금 무슨 형 종결했니? 명사형 종결했지.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죠. 명사형 종결은 뭐가 연결된다? 여운, 형성 연결해야죠. 인상을 주기 위한 작전이야. 자, 계속. 갱속 같은 마을. 자, 이번에는 마을이 또 심지어 갱이야. 갱이 뭡니까? 갱도. 굴이지, 굴. 굴 파고 들어가는 거. 굴속 같은 마을이고 어두컴컴한 거야. 꼴깍. 음성상징어 나왔죠? 오케이. 음성상징어 나오면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이런 거 챙겨야 돼. 지금 선생님이 잠깐 중간중간마다 명사형 연결이네. 오케이? 아니면 방금 무슨 얘기했었지? 음성상징어네. 이거 왜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아까 22번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 문제 작품을 읽을 때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한 거야. 오케이. 아직 걸리는 건 없어. 아무튼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자, 이번엔 해가 졌어. 심지어 시간적 배경도 밤이 됐어요. 참고로 이 노릇꼬리 해라는 표현은 왜 썼을까? 그만큼 나이스, 좋아. 짧다라는 거예요. 보통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런 표현을 쓰고 꼬리는 길게 생겼잖아. 노릇꼬리는 밤송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샤브샤브 좋아함? 샤브샤브 선생님 살아가는데 그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있어. 혹시 먹어봤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먹어봐요. 굉장히 보드랍고 맛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되게 포실포실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요만한 밤송이가 하나 더 달려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모자에 애교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 털 하나 조금 있으면 되게 귀엽잖아. 딱 그 느낌인 거야. 아무튼 자,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자, 이제 마을에 집을 보고 있어. 오케이? 불을 켠대. 참고로 봉당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지. 방과 방을 잇는 사이 지점에 만드는 마루를 말하는 건데, 그럼 요즘 말로 치자면은 거실 정도에 한다고 보지 않을까? 됐죠? 그런 느낌이야. 정확하게 거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봉당에 불을 켜는데, 잠깐만, 여기쯤 왔을 때 걸려 들어가는 게 하나쯤 보이지 않니? 22번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마을은 갱속 같다고 했었고요. 해는 노릇꼬리 같다고 했었고요. 이해됐냐? 지금 뭐가 연결되고 있어? 2번 선지가 일단 눈에 띄고 있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참고로 작품에 대한 학습을 기본적으로 잘했다면 1번은 보자마자 제꼈을 거야. 이 작품을 알고 있을 테니까. 왜? 이 가나다의 공통점이니까 가히 없다는 걸 알거든. 좀 미리 하는 건 얘기지만. 근데 2번이 심상치 않은데?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것도 좀 미묘하구나라고 느꼈을 것이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네요, 선생님 마음이. 자, 2번이 지금 신경 쓰이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불을 켰는데요. 콩깍지. 그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자, 집을 색깔에 바꿀게요. 자, 외딴 집이 있습니다. 한 외딴 집의 모습을 화자가 관찰하고 있군요. 됐어? 다음. 그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밤이 깊도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누르스름하게, 그치? 전구빛 알죠? 그렇게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긴 반입입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진짜 커용. 외딴 집 노인은 이번에는 누굴 보고 있네? 노인을 보고 있네. 얘들아. 지금 만약에 여기는 없었지만 이 문제에서 전개 방식 문제가 나왔다면 뭐의 얘기를 할 수 있겠니? 시선의 이동 정도도 잡히지 않니? 화자가 한 마을을 보고 마을에서 한 외딴집에 집중하고 외딴집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 오케이? 여러분들 청로로 이런 시 봤잖아?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그렇죠? 그러면서 산을 본 다음에 집을 본 다음에 옆에 노루 보잖아. 그런 식이야. 자, 같은 패턴 체크해 주시고요.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일단 키워드 보이죠? 밤인데 홀로 잠이 깨어서 출출 배고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는 한밤중에 배고파서 잠 깨면 사발면 하나 끓여 먹거나 그래서 편의점 한번 갔다 오거나 그러면 되는데 여기 그런 게 있겠냐? 그럴 리가. 뭐 까는 거야?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이것도 전부 다 향토적인 시어들이야. 지금 향토적 시어는 넘치고 있어요. 말을 안 했지만 무 먹어봤음? 생무. 아삭아삭 씹어먹는 느낌의 무. 그렇게 먹어본 적 없겠구나. 혹시 생고구마는 먹어봤지 않았을까? 그것도 안 먹어봤나? 다 찐고구마만 먹나? 군고구마? 그렇구나. 아니 맛있는 거 많으니까 굳이 이걸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제철 맞으면 생각보다 달다. 특히 무가 약간 그러니까 보통 웬만해서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써.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사온 무를 맛보겠다고 집어넣으면 되게 쓸 거야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 무 넣고 오래 끓이거나 아니면은 먹고 싶다. 고등어 조림 이런 거 해보면 못 먹었지 너무 오래됐다. 고등어 조림의 무는 진리죠. 진리는 게 아니고 진리. 오케이? 어마무시하죠. 먹고 싶다. 아무튼 그게 타이밍 잘 맞춰서 씹어 먹으면 달콤 쌉싸름해서 되게 맛있어요. 선생님도 꼬꼬마 때는 좀 하지면 안 되는 짓인데 남의 집 밭에 지나가다가 뭐 무슨 과자가 어딨어. 아니 선생님은 진짜 어렸을 때 꼬꼬마 때 대전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한 3개월씩 맡겨져 있었거든. 선생님 동생이랑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 사촌이랑 이렇게. 그러면 가서 정말로 무슨 탐구생활 무슨 개뿔 그냥 우리는 자연 탐구생활 속에 있었어. 오늘은 산에서 놀고 내일은 강가에서 놀고 다음날은 들판에서 놀고 이런 개념이야.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먹어도 되나 한번 쓱 맛있는데 한번 쓱 먹고 가끔 지나가다가 열매 아무거나 막 따먹고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막 지나가는 흐르는 물이 있으면 물 마시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물이 깨끗하니까 도농룡 이런 거 사는 건 뭐 일도 아니었고요. 가재 이런 물 7 쓰면은 가재 이런 거 살잖아. 조그마한 가재들 그런 거는 그냥 바로 벌컥벌컥 마셨어요. 오케이?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옛일이지 뭐. 아이고 그립네요. 자 아무튼 간에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자 이것도 기본 어휘 맞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렇지. 어떻게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정확합니다.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자 봐봐. 지금 요게 딱 요거 말하는 거지. 집 오라기에 뭘 듣는다? 설레임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아마 이제 날아다니지 말라고 지푸라기를 묶어놨겠지. 근데 그게 묶음이 매듭이 좀 풀리고 있으니까 스스스 소리가 났을 거고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설마 에이 이 밤중에? 막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기대를 하는 거지. 벌써 왔을 리가 없다. 아니면 벌써라는 표현은 아니야. 스미스였겠구나. 혹시 누가 왔을까?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설레임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뭘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거야? 홀로라는 것을, 그치? 외로운 것을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거야. 이 밤중에 이 첩첩산골에 이 외딴 집에 사람이 올 리는 없을 테니까. 됐지?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또 음성상징어 알고 있고 처마깃의 날엔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자, 뭘 듣고요? 풀리는 소리, 새들의 온기. 선생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감각적 심상 체크되죠? 그쵸? 촉각과 청각 이런 것들 보이고요. 시각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다. 맞죠? 계속.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럼 봐봐. 이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갑자기 일단 밭은 기침이라고 하는 건 마른 기침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목이 안 좋을 때 어르신들 왜 목이 좀 안 좋고 잠기면 이렇게 크흠 소리를 내잖아.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침 소리가 없어졌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설마 돌아가셨겠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무시는 거겠지. 잠든 거야. 잠이 들었을 때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자, 중요한 시어겠죠? 귀뚜라미가 뭐 한다고요? 울지요. 이 설명 뭐 굳이 필요해? 이거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적 소재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이거 뭐라고 불러?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감정? 그렇지.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지.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많이 보던 거잖아. 참고로 귀뚜라미는 고전식어로 넘어가면 뭐로 바뀌어? 바뀌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실솔. 처음 듣는 단어 아니지? 실솔이 상해 울제 규원가의 작품입니다. 맞죠? 거기서도 우리 거기다 밑줄 쳐놓고 막 별표 치고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배우지 않았냐? 그죠? 반복되는 녀석이야. 중요한 녀석. 그럼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 쓸쓸한 외로움에 대한 정서의 표출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파란 표를 쓰고 있는 거겠지. 울고 있고요.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떻게 울고 있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무슨 법? 점층법. 그렇죠. 표현법들 계속 챙기고.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그렇지. 약간 카메라가 마지막에 전경 쫙 당기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한 마을의 외딴집의 노인 관찰하다가 그 아슬하고 쓸쓸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달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 됐죠?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작품이었어. 그럼 봐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번으로 점프. 23번으로 점프 먼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장소다. 맞지? 2번 후미진 외딴집 적막한 공간 문제 없지. 3번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 봉당, 콩깍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야. 그리고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향토적 전경을 보여주고 향토적 전경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왜 쓸 수 있는 거야? 보기에서 그러라고 했었으니까. 됐지? 4번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이야? 노인의 감각이 일상을 받아들임이었나요? 아닌데요? 요걸 봐야지. 귀뚜라미의 울음이라는 걸 왜 썼을까? 슬프고 고독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그치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으니 오답이 될 수밖에. 4번이 정답. 됐죠? 마지막 5번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 달무리의 이미지가 어우러지면 노인의 고독이 형성화되는 것이다. 됐니? 큰 문제 없잖아. 금방 풀렸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분석까지 해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라는 거 잡을 수 있겠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22번 잠깐만 킵해놓고 나 작품 김영랑이 연을 볼 텐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이런 작품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 낯선 작품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는 연계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쭉 달려버렸고 항상 하던 대로 했어. 근데 이거는 낯선 작품이잖아. 자,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첫 번째, 이 작품에 대한 해설, 즉 보기가 존재하진 않는가 확인했는데 없었지. 그러면 다 우리한테 맡겼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시를 읽는 방법의 기본이 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도 되겠지? 시어의 구절 의미 파악도 해야 되겠고 정서태도 파악해야겠고. 자, 우리가 시를 볼 때 해야 될 일들이 뭐더라? 화자 찾고, 대상 찾고, 상황 찾고, 정서와 태도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결국 시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내는 거라며. 찾아볼까? 이거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다른 방식이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방식이야. 접근해보자. 자, 김영랑의 연. 내 어린 날. 뭐야? 벌써 2개가 나와. 아니야. 3개 나왔잖아. 3개 나왔어. 원본 보여? 나의 어린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회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 어린 날에 대한 감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잡는 거겠구만. 됐잖아. 영탄까지 딱 찍어놨으니까. 자,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슬한 하늘에 뜬 연, 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 같이. 자, 그러면서 그거를 연 같다, 연실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이 녀석의 정체를 밝혀야 돼, 우리는. 그죠? 같다라고 말하면서 내 어린 날은 영탄법 엄청 쓰고 있다. 아슴풀하다. 아슴풀하대요. 아슴풀하다. 아니, 문제 푸는데 지장을 주잖아, 지금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해석 다 가주잖아. 아슴풀하다가 무슨 뜻이래요? 아슴풀해하다래요. 아슴풀해하다는 건 어슴풀해한 느낌. 뭔가 또렷한 느낌은 아니고 뭔가 아련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 너무 많이 부족하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디테일을 챙기러 뒤로 넘어가는 수밖에.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야.
벌써 뭐 선생님이 지금 꼼꼼한 분석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그쵸? 아 그런데요. 이건 챙길 수 있겠어. 지금 여기서도 뭐뭐 같이라는 말을 반복했지. 지급법이야.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거거든. 그럼 결국 22번 문제의 가장 높은 정답률은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녀석은 2번이 아닐까라는 예상해 놓으시고요. 됐어? 오케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자, 아무튼 2연 가봅니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야, 옆에 따로 쓰자. 하늘이 나왔어. 근데 하늘은 파랗고 끝이 없어. 근데 우리 보통 하늘 하면 연상되는 상징, 의미는 뭐냐? 희망, 꿈, 뭐 이런 것들 아닌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근데 하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연을 정확하게는 세상은 연 날리기잖아. 위호하우스 날고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선이 왜 이래? 아무튼간에 와 하고 날고 있을 거야, 그죠? 자, 연을 휙휙 날리고 있는데 이때 연실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냐면 조매롭고. 이거랑 연결되는 대응상이잖아. 그치? 조매롭다 무슨 뜻이래요? 보기에 초조하고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구나. 초조라든가 불안이라는 정서가 존재하는 거야. 연을 날리면서 마냥 즐거운 상황이 아니네. 뭔가 불안한 느낌. 왜? 그 광활하고 끝없는 하늘 위에 고작 실 하나에 연결돼가지고, 원래는 세 개지만 실 하나에 의지해서 위태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조마조마한데? 끊어질까 걱정되는데? 오케이? 됐어. 그 흰 연. 참고로 여기서 이것도 좀 챙기자. 하늘은 무슨 색? 파란색. 연실은 무슨 색? 흰색. 됐어? 그럼 이게 일단 색채 대비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 대비는 왜 쓰는 걸까?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걸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어느 한쪽이 강조가 맞겠지? 그럼 대비라고 해도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자, 흰 연 그새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아슬아슬. 좋아. 아슬아슬. 연을 날리고 있는 중에 느끼는 감각은 이런 감각인 거야. 위험해. 하지만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 연 날리기 해봤음? 안 해봤음? 그 재밌는 걸 안 해봤다고? 야, 얘들아, 연 날리기 해본 사람 손 들어. 몇 안 되는구나. 그 개 재밌는 걸. 잠깐만, 선생님이 옛날 얘기 조금만 하면 선생님이 이런 거 만들고 제작하는 거 겁내 좋아하거든. 완전 사랑해. 거기서 한 발짝 조금만 더 멀리 나가면 선생님이 지금도 그런 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한참 많이 하던 시절에 고등부 많이 담당했을 때, 지금 뭐 최종반 고3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선생님은 한 학기가 너무 힘들던 시절이 있었어. 왜냐면 막 전력 투구하고 막 자료 만들고 막 수업해주고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한 학기, 그래서 결과물이 딱 나오면 진짜 힘이 쭉 빠져서 선생님 내가 봐도 좀 약간 좀비처럼 다녔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불쌍했나 봐. 선생님 와이프가. 그래서 저기 국제전자상가 있지? 거기 데려갔어 나를. 그러면서 여보 골라. 내가 쏨. 비싼 거 사도 돼? 여러분들 건담 알죠? PG라는 그레이드가 있어. 그러니까 건담도 있잖아. 별 얘기를 다 한다. RG, 뭐 PG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데 밑에 끝에가 G가 그레이드야. 그래서 이제 참고로 P가 퍼펙트 그레이드야. 그러니까 관절 하나하나까지 다 실현해낸 건담이야. 참고로 만들면 완성하면 키가 이 정도 되는. 가격이 한 3, 40만 원씩 해요. 사주네. 선생님이 그때 문구점 완구점이라고 말하고 그 토익 가게의 사장님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손님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본대. 와이프가 와서 사주는 사람. 보통은 남자들이 혼자 몰래 가서 사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래 와이프 자랑하는 김에 그 본체가 몇십만 원 했잖아. 참고로 그 녀석이 조립만 되면 안 예쁘잖아. 속에서 불도 좀 깜빡깜빡 해줘야 진정한 간지가 완성되는 거잖아. 폭풍 간지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야, 씨. 그 LED 세트가 또 12만 원이네? 질러.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그걸 들고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장인 정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부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붙어 있잖아. 그럼 그거를 똑깍똑깍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고 나면 이제 날카로운 자국 없어야 되니까 막 칼로 긁어내고 사포로 따라가내고. 그러니까 부품 한 개마다 참고로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있는 그 녀석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달 정도가 흘러. 그러니까 집에 와서 무념무상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이 비워져. 선생님은 그걸로 힐링했어. 머릿속을 비우는 거야. 그냥 그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를 평평하게 깎아내고 예쁘게 깎아낼까? 오케이? 그래서 집에 쫙 하고 전시해 놓으면 지금도 집에 가면 이러고 이제 딱 포즈 딱 세워놓고 이제 불 반짝반짝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너무 멀리 새네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그때 어렸을 때는 글라이더라고 아니? 글라이더? 글라이더. 선생님 참고로 요 시를 보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런 똑같은 감정을 느껴서 하는 얘기인데 글라이더라고 이렇게 나무 짝대기 하나에다가 날개 이렇게 다 달고 여기다 동력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동력해서 날리는 장치 있어. 만들어 봤어? 잘 날든? 이거 정성을 기울인 만큼 반응해주는 녀석이야, 얘도. 참고로 얘도 선생님 한 일주일 동안을 만들고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또 이렇게 각도도 좀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날개 살짝 들어가지고 또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 평생의 필생의 작을 만들었어.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날리기 대회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들 내가 1등일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 강의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톡 날리면 끝까지 이렇게 그냥 가는 애는 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모두 나의 압도적인 1등을 예상했었지. 자, 이제 학교 전체 대회야. 여기 사열대가 있지. 사열대에서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자,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 어디까지 멀리 날리나 그거 하는 거잖아. 자, 한 명이 날리면 여기 정도 가고 한 명 두 번째 녀석은 프로펠러가 감겨가지고 땅속에 고무바닥 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 내 차례가 왔어. 어떻게 됐을까? 잘 날지. 당연히 잘 날지. 겁내 끝내주긴 알지. 겁내 끝내주긴 알지. 그만 가. 그만! 그 운동장 있잖아. 운동장을 아슬하게 넘어가가지고 청소 안녕 하고 머리 가버리더라고요. 난 울고 막. 선생님한테 저거 찾으러 가면 안 되냐고. 선생님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약간 뭐랄까 허무하게 상장 하나 탈 기회를 날려버린 기억. 오케이? 너무 잘 날아가서 그냥 도로 같은 건 넘어갔고요 이미. 심지어 바람도까지 잘 탔나 봐 젠장. 그래가지고 그 주택가로 휙 날아갔고 한창 수업 중인데 학생 한 명 글라이더 찾겠다고 반 전체가 움직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통째로 날려먹었어. 내 꿈도 그렇게 날아갔고. 선생님이 이 시를 보면 딱 그게 생각나. 딱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냐? 오케이? 물론 아슬아슬이라기보다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프라이드가 작살나는 순간이었죠. 정도껏 해야 된다. 아무튼 떠놀다가 내년이다. 자, 떠돌고 있어. 날리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 년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젠장. 끊어진 그런 날이 있었던 거야. 여기가 중요하겠지? 끊어졌던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가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서 키워드 울다 서럽다 됐냐? 선생님이 지금 뭘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정서태도 찾고 있는 거야. 그지?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울고 서럽고 그래서 아침 저녁 나무 밑에서 울었지. 계속 울었네. 지금 그러면 단순히 아이고 연이 잃어버려서 슬펐구나 이러면 안 되지.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봐야지. 의미를 찾아야지. 하늘이 나왔었고 날아가는 연을 위태롭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끊어지면서 아쉬워서 슬퍼 울는 이 모습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의 어린 날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찾을 수 있어야지. 꿈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 연과 연실은 꿈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연실이 날고 있는 공간인 하늘이 뭐였던 거야?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었던 거야. 됐어? 자, 계속.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하얀 신이라는 시어를 강조하고 있네요. 시각적 심상을 뚜렷하게 대비시키기 위함일 거야. 그치? 그런데 조마조마. 왜 조마조마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팍 됐어. 넘어가. 길가에 붉은 발자국. 붉은 발자국. 하얀 옷, 하얀 넋이야. 넋이라고 쓸게. 넋이 하얗다는 무슨 뜻이라고? 나의 꿈 같은 것을 의미하는 시어인 거야. 좀 됐지? 연이었으니까. 연실도 흰색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의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대. 자, 눈물. 오케이. 여기다 쓸게요.
이해됐죠? 요 두 개의 흐름만 이해했으면 핵심을 잡은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 중에 하나. 문제에서 너희들에게 혼돈을 끌어냈던 방법. 평가원의 노림수를 찾자. 그게 뭐냐면 얘야. 노림수는 얘야. 왜겠어? 얘들아, 우리는 흰색과 붉은색이 나오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외친다? 아까 물어봤던 그거. 흰색과 파란색이 뭐라고? 색채 대비? 오케이? 얘도 일단은 딱 보기에 대비지. 흰색이랑 빨간색은 너무 뚜렷하게 색깔 차이가 나잖아. 선생님이 그 빨간색의 심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뭘 하면 된다? 하얀 눈벌판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면 우린 너무나 선명한 붉은색을 인지할 수 있다 라고 했었잖아. 색채 대비는 그런 효과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대비는 언제 쓰는 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었잖아. 어느 한쪽을. 차이를 말하는 것보다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걸 잊지 말자. 그럼 이때 하얀 넋의 붉은 발자국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거겠냐? 그게 아니지. 하얀 넋이나 붉은 발자국은 내 눈물의 발자국이잖아. 지금 이거는 왜 이런 색채 대비를 쓴 거야? 선명한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감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겠어? 나의 그 슬픔과 안타까움, 그 울음을 뚜렷한 색감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나의 하얀 넋이 발자국마다 붉은색을 남기며 피눈물 흘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케이?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정서태도 다 찾았지? 최종적으로 정리. 이 작품은 화자의 어린 날 연날리기를 회상하며 그 연이 날아갔던 추억을 회상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지향과 그 지향의 좌절에 대한 슬픔,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로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리고 나서 4번 문제를 보자고. 봐봐. 1번. 1년에서 연실은 아슴풀. 2년에서 조매롭고 연실의 긴장 이거는 끊어진 날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효과. 됐지? 그냥 잘 날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고조가 안 되잖아. 아슬아슬하다가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 끊어지는 맛이 잘 살아나죠. 3번. 울다의 반복, 사연, 눈물이 고였다에 나의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 없지? 근데 봐봐 4번. 사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냐? 아니잖아. 이 문제의 의도가 그거라는 걸 눈치채달라는 거야. 흰색과 붉은색은 대비니까 차이점. 땡!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실 것. 분석하라. 됐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요. 무조건 대비만 만나면 무슨 대립상이라고 외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5번. 일영화 사연의 내 어린 날은 이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세대를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이형 됐어. 자, 두 작품 봤죠? 자, 이제 몇 번을 마저 마무리할까요? 25번 마저 마무리하자. 꼭. 자, 2번. 자, 기억부터 그냥 빨리빨리 가자. 꼴꽉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해가 지는 모습, 시간의 변화. 맞지? 2번. 니은이 후루룩이었네.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 어려운 말 없죠? 감각적 형상화라고 해서 쫄지 말자. 그냥 감각적으로 나타내었어요 라는 뜻이니까. 청각적 심상이 보여요 이 말이잖아. 문제 없지? 3번. 디귿이 뭐야? 아슬아슬이야.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동경하는 심리야 이게. 여기서 아슬아슬은 뭐라고요?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었지. 3번 빡 찍고 넘어가야지. 리을의 서러움, 5번의 외로움, 슬픔. 당연한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22번도 제끼러 가보자고요. 먼저 1번 서리적 표현 없었잖아. 땡 날려버리고요. 나중에 하나라도 없는 거면 지워야 되는 거야 지금. 2번 묘사의 참고로 근데 조심은 해. 우린 지금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답에 가까운 녀석을 골라내는 과정인 거야. 2번 묘사의 방식을 활용해서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했대. 자, 조심하실 것. 선지는 항상 뭘 잘 봐라? 연결관계를 잘 봐야 돼.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단순히 묘사가 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묘사의 방식을 통해서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했대. 자, 보자. 예를 들어 가작품에는 해를 뭐라고 불렀어? 노릇꼬리 해라고 했었어. 꼴깍 진다고 했었지. 맞냐? 그냥 노릇꼬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노릇꼬리처럼 빨리 져버리는 해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묘사라고 볼 수 있겠지? 문제 없어. 두 번째, 김영랑의 연에서는 아까 연에서는 뭘?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됐어?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면서
그 대상, 연이라는 혹은 연실이라고 하는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 맞지? 왜? 위태롭게 줄 하나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실제로 연날리기를 좀 빡세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람 생각보다 잘 받아요. 엄청 받아요. 이거 이러다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광고 되게 많이 받고 실제로도 많이 끊어집니다. 오케이? 자, 2번 인 것 같을 것 같아. 3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벌써 나 때문에 글러먹었지. 고민하지 마. 아닌 건 빨리 제껴. 4번 과거의 장면을 회상. 오케이, 회상은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어? 근거 없이. 맞지? 5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가상의 상황이야? 과거의 상황인데 야, 답이 벌써 나왔잖아. 아싸!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제. 땡큐네요. 됐습니까? 벌써 네 문제가 풀렸다. 이제 다를 읽고 26번 해결하고 27번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굿. 자,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마무리해도 되지. 마무리하고 길게 쉬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의 단계 봅시다. 문의 단계 같은 작품에는 이제 길어 끝났으니까 이게 뭐다? 고전 수필임을 알 수 있을 거야.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집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의 당, 무슨 당, 성심당 맛있다는 소문이 먹어봤나? 성심당 먹어봤음? 선생님 아직도 못 먹어봐서 그렇게 맛있다는데 먹어볼 일이 없네. 자, 아무튼 문의당이라고 하는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구나 판단하시는데, 어쨌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필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중심 소재가 뭐냐,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인물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됐어? 첫 번째는 누구? 글쓴이의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하고, 종종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은 또 뭐야? 글쓴이의 태도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통념이라든지, 오케이? 다른 이와의 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강조를 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묻는 편이잖아. 챙겨보자고. 자, 가보자. 신위가 자기의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고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대요. 신위가 나에게 편지에서 말해줍니다. 참고로 문의당, 그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물결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집 이름을 물결문이라고 지었는데 이런 이유라고 말했나 봐. 봐봐. 내 천성이, 여기서 내는 누구야? 신이야, 그지? 제가요 물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도 물 엄청 사랑하거든요. 선생님 하루에 마시는 물이, 지금 선생님 이거 물 가득 채워갖고 지금 들어와서 학원에서 한 번 더 채운 거거든. 오케이? 벌써 없지. 이래 마셔 내가. 진짜 내가 봐도 물돼지야. 나는 그 사막 가면 제일 먼저 죽을 거야. 물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오늘간에 아니 사막에 가도 죽을 것 같고, 수영 못하니까, 그치? 물 재해가 일어나도 죽고, 제일 먼저 죽고, 담배 펴서 춤도 못 춰보니까, 그치? 연기에서도 제일 먼저 죽을 것 같고, 참 골고루 한다, 그죠? 자, 아무튼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서가 아니라 몰반한 샘이나 못이 없어서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죠.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자자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키워드는 물이라는 건 알겠어, 그죠? 근데 물과 관련해서 지도를 보다가 문득 깨우친 점이 있대. 그럼 이 사람의 핵심은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겠지? 보자.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가 펴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랑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뭐 대륙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바다 밖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 바다. 그리고 바다 위에 커다란 범선이 떠 있고, 범선 주위에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은 방금 첫 번째 22번 문제의 답은 확인된 겁니다. 됐죠? 세계 지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 대상의 특징. 굿. 다시. 천하 만국에는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이다. 오! 중심 정수 나왔어. 신 위의 말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 위의 존재다. 됐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거다. 우리 모두. 됐냐?
그렇게 인식했어. 그것이 바로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이라고 하는 까닭이고요. 그대는 누구? 나. 저 누구? 신이. 그치? 를 위해서 이 집에 기문을 좀 지어주세요. 집 만들 때 보통 이렇게 기문을 쓰고 하거든. 뭐 기념사라고 축사라고 해야 되나? 자,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누구의 의견이 드러날 차례야? 나의 의견이 드러날 차례야. 됐어? 나는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려운 일하니? 가자.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대. 이게 뭔 소리야? 자, 실물은 없는데 의미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있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하고 싶은 거고요. 됐죠? 가봅시다.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물이 없는데 물 위에 떠 있어서 조그만 점을 찍었으니까 그게 물결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겠구나. 됐어? 비록 그러하나 그래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치자. A 한 사람이 있다 치자. 섬에다 집 지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굳이 뭐 쓸 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B 사람. 자, 공통점은 뭐? 둘 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A는 그냥 섬 사람 일반이야. 근데 B는 섬에서 집을 짓고 집에 담장 두르고 딱 그렇게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오케이? 여러분도 제주도 가서 이 섬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냐? 물론 제주도는 섬이니까 인식하니까. 그런데 일단 안에 들어가면 섬이란 인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엄청 크니까. 그치? 심지어 대륙을 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 우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그럼 뭔 소리야? 이 사람도 결국 뭐에 사는 사람이다? 물에 전부 다 공통점은 뭐예요? 물에 사는 잠깐 물에라고 하면 안 되겠지? 물 위의 사람이죠. 됐어? 물가에 사는 사람은 원래 물에 산다고 하겠지만 물가에 있어도 맨날 담장 쳐놓고 안 보이게 집 안에서만 그렇지 키보드 워리어지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선생님도 그런 거 자신 있거든. 왜 가끔 인터넷에 그런 밈 나오잖아. 맥도날드 같은데 1년 동안 갇혀 있으면 1억. 물론 인터넷 다 지원. 땡큐지. 나는 그 자신 있어. 나 진짜 자신 있어. 얼마든지 콜. 알겠어?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밖을 보지 않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도 뭐다? 실은 물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 말이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야. 근본적으로 있는 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자, 이 문장 잘 봐야 돼.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지? 서리법은 강조하려고 쓰는 거라고.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찌 네 말에만 의심하겠니? 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 누구도 너의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왔네. 나의 이 말에 대한 키워드는 동의합니다. 그러잖아. 네 말이 맞아라는 거잖아 결국. 됐어? 나 동의야 그냥. 꼭 우리가 수필을 읽을 때마다 무슨 참신한 무슨 생각이 나와야 된다는 저 고정관념 버리시고요. 네 말이 맞다.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 사람이요. 아니 심지어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멘트야. 그러면 참고로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선생님이 이 두 구절이라고 보는 거죠. 밑줄 강조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서리법으로 강조해서 자신의 의견을 확정지었고 그 밑에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니까요. 됐어? 섬사람이라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고 항상 나는 물 위에 있어. 나는 물 위에 있어.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이때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거나 천리를 간 거나 마찬가지를 할 것이요. 뭐예요? 그때는 아직 못 본 것 뿐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근본적인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근본은 물 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됐냐? 자, 내용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26번 보고 27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가자. 26번 A, B. A는 신위고요. B는 나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오답률 9위라고? 띠용? 참고로 정답률은 62% 나왔습니다. 야, 바로 2번부터 볼게. 2번부터. 신위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나가 동의한 이유. 맞잖아. 동의했잖아. 이유는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는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해서니 아닌데? 아니 A 하는 사람이나 B 하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느냐고 서리법으로 강조한 거 아니었어? 답이 수련하게 보이죠? 확연하게 보입니까? 읽을 때 이런 거 챙기면서 읽으면 돼. 어렵다고 쫄지 마. 얘들아, 이번 수능의 수필 어려웠지? 그렇잖아? 자산적으로 그 작품을 읽으면서 그치?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해서 뭐 이런 얘기 했던 그 얘기. 결국 수필은 이거 핵심 찾는 거야. 방법만 잘 지키시면 돼. 참고로 베스트 오답이 5번이더라고. 5번만 보고 넘어갈게. 5번.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물 위에 살지만 잠깐 물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신위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내가 물 위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기 전에 내 주변에 물이 없어라고 잠깐 못 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두 상황 모두 물 위에 있는 우리가 물을 잊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뭐 문제 있냐? 봐봐. 근데 이게 왜 무려 17%일까? 아마 빨리 보느라 부지런히 보느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좀만 힘내. 마지막 문제야. 여기까지. 자, 27번은 더 난리가 났어요. 27번 오답률 3위 문제입니다. 이번엔 자, 체크해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해보는데 이제 보기 안의 내용은 그거야. 유사 대립관계를 통해서 특징을 부각시키는 거. 그럼 유사는 공통점, 대립은 차이점. 그 말하는 거겠지? 지문 속에서 그런 소재들을 찾는 건데요. 자, 이거는 답을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3번에서 틀린 사람 손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 그지? 우리 상대적으로 거기다 손을 비는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 자, 힘내자. 3번. 일단 4번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 4번부터.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문제 없죠? 아니, 파도나 깊은 물이나 전부 다 바다잖아. 근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는구나. 봐봐. 뭐 태클 걸 만한 소지가 있냐? 파도나 깊은 물은 바다로고 물에 사는 사람이면 즉 바다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잘 봐. 3번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3번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겠지. 4번을 깊이 파악하기 전에요. 3번에서 낚여 들어간 거잖아. 라고 생각했거든. 3번 여러분들 생각 맞는지 봅시다. 다의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면 오케이 좋아요. 바다 안에 있는 육지니까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범선과 새들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천하의 지도라는 잘 봐. 이게 문제잖아. 새로운 의미? 문장 다시 연결해 볼게. 자, 대륙과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 문장에서 핵심만 보자고. 대륙과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거냐?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오케이? 이 문장의 핵심은 뭐였어?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이 대륙과 나라라는 관계가 실은 바다 위의 육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거지. 깨우치는 건 뭐야?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선 생성한다고 했어. 생성하는 건 뭐야? 아예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개념이 다른 거잖아. 이해됩니다, 이해? 오케이? 자, 그래서 디테일 싸움하는 문제야, 이 문제.
지금 이 문제에 낚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이 다 본문에서 보기에서 다 존재하는 단어들이었어.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단어들을 잘 섞어서 차차차차 섞어서 짠 하고 풀어내면 다 봤던 단어들이니까 낚이게 된다. 그거 잡아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굿?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까지 해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힘들었다. 좀 길게 쉬었다가 이제 뒤쪽에 원미동 시인을 5분 만에 끝내봅시다.